제가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건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광고를 한 거는 아니었고요. 키워드 도구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추출해보자 라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았을 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적어서 조회를 해보면 그 키워드가 월간 검색이 얼마나 나왔고 그 중에 광고를 클릭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월평균 클릭률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버이날 선물, 카네이션, 이런 식으로 만약 적고 내가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일단 요 정도만 적어서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관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 S자 붙은 거는 시즌 키워드다 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어버이날 선물을 찾은 사람들이요, 월간 검색으로 보면은 23,500건 PC로 찾았고 모바일로는 79,300건 찾았으니까 대략 한 10만 건 정도 찾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광고를 눌러서 클릭한 거를 보니까 PC에서는 9.9, 모바일에서는 82.5로 일단은 생각보다 월간 검색을 했던 것보다 광고를 클릭한 율은 좀 적더라. 이런 정도를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간 검색 수를 보시면 우리가 일단 노려야 되는 키워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검색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검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클릭이 1% 이상 정도가 나오면 괜찮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했을 때 키워드 자체에서는 광고를 눌러서 본 비율은 적지만 카네이션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일단 월간 검색수에 비해서는 검색수는 적지만 그래도 광고를 클릭해서 본 비율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거는 실제로 네이버에서 우리가 만약 카네이션 만들기라고 제가 여기다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여기 파워링크 광고를 누르거나 네이버 쇼핑에 있는 이런 쇼핑 광고를 누르거나 아니면 실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어떤 블로그 포스팅 안에도 보시면요, 이 포스팅 안에 이런 광고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파워링크 광고들을 눌러서 들어간 것들을 집계를 한 거예요. 즉 어느 정도의 관심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광고를 클릭한 비율이다 라는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하시는 어느 정도의 지표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어버이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은 키워드 자체를 검색한 비율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월평균 클릭도 되게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간 검색을 일단은 먼저 뽑아 보시면서 일단 월평균 클릭률이 조금 높은 키워드들을 뽑는 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카네이션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또 어버이날 꽃 선물이라든지 보면은 또 이거 1.74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몇 가지 떡 케이크도 많이 찾아봤네요. 그리고 보니까 광고를 클릭한 비율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 뽑은 것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키워드를 한 번 더 돌려보면은 좀 더 이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뽑을 수 있어요 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눌러보았을 때 실제로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성별은 어느 성별에서 검색을 많이 하며 나이대, 그러니까 우리 고객층이 되겠죠. 우리 고객층을 어느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이런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지금 제가 두 번째 붙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거쳐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더욱더 관련된 키워드들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뽑았을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정말로 추출해낼 수가 있더라. 요런 정도를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좀 볼 거냐면, 제가 PPT 자료로 드렸던 키워드 핵심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일단은 첫 시간은 저번과 같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쯤에는 실제 검색을 해서 확인도 해볼 계획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네이버에서의 키워드는요, 홍보성 키워드와 그리고 정보성 키워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네이버의 홍보성 키워드는 네이버의 주된 수익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매출 키워드로 검색 시에는 파워링크가 먼저 노출되는 키워드들은 홍보성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 이어서 비즈사이트가 뜨고 그 다음 뷰. 뷰는 카페나 블로그, 포스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노출되는 키워드는 홍보성 키워드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홍보성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내가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게시글을 쓰시고 최적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들이 홍보성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키워드를 한 개를 쳤어요. 저번에 제가 건대 맛집으로 쳤으니까 저 이번에도 건대 맛집을 쳐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건대 맛집이라고 쳤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까 어버이날 선물일까? 어버이날 선물 할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쳤다 하면 파워링크가 먼저 보이죠. 그러고 나서 쇼핑이 보이고 내돈내산 리뷰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파워링크가 먼저 보이는 그런 키워드들 있죠. 요런 게 홍보성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성 키워드에는 우리 블로그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 위험군 키워드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병원에 관련된 키워드는 위험군 키워드에 속해요. 그래서 위험군 키워드의 경우는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들어 이제 성형외과에서 뭐 내가 성형을 했던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 시술을 받았던 그런 리뷰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올리는 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 밑에 근거적인 내용들 제가 넣어 두었는데요. 이게 블로그 네이버에서 직접 말한 거예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그 공지 글이거든요. 보시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홍보 게시글에 대해서 안내 조치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한 거 또는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 홍보를 한 거 그리고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한 의료 홍보 이런 것들은 아예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얘네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리시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치료예요. 오타 났어요. 자, 그리고 홍보성 키워드에 저렇게 법적으로 제재가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네이버에서 주 수익원으로 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맛집이라든지 다이어트 또는 뷰티 쪽 키워드들은 네이버가 고단가 키워드로 분류한 키워드들인데요. 주로 파워링크가 많은 키워드로 최적화가 아닌 블로그가 작성했을 때는 오히려 블로그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이런 홍보성 키워드 중에 고단가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건대에서 뷰티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그쵸? 그런 경우는 최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한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잘 담아내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중엔 정보성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 정보성 키워드란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 목적으로 되는 키워드를 정보성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 수익과 관련이 없고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성 키워드로 만약 포스팅을 많이 한다면 블로그 자체의 지수는 상승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카테고리 안에 정보성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걸 좀 많이 써주시면 상위에 노출시키는데 나중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키워드들은요. 파워링크가 없이 뷰탭이 먼저 보이는 키워드들은 보통은 정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로는 랭크 함수를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누군가 이제 궁금해서 뭔가를 쳐보는 어떤 키워드라고 했을 때요.
아까 엑셀 뭐 무슨 함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sumif라는 어떤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보통은 sumif 함수에 대한 파워링크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블로그부터 보이죠.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정보성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도 만약에 포스팅을 했을 때 그 관련된 정보성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면 내 블로그 질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먼저 내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져야 그래도 내가 게시글을 올릴 때 그 게시물이 상위에도 잘 노출이 되고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실제로 아마 블로그 포스팅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상위 노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된다. 없나요? 네,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이제 그 광고 기획사들한테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거의 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이래요. 옛날에 2015년 이전에 검색 엔진은 리브라 검색 엔진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검색 엔진인데요. 이때 당시는 꾸준하게 글을 올리면 최저가 블로그로 인식을 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무작위로 꾸준하게 글을 쓰기만 하면 최저가 블로그가 돼서 상위 노출이 되게 잘 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절에 우리가 블로그에다 뭐 블로그라기보다 간단히 뭔가 검색하려고 하면 되게 엉뚱한 글들이 되게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냥 매크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아무 글이나 쓴 다음에 최저가가 되면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 무렵때 만들어졌던 블로그는 아직까지도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블로그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그냥 이제 일반 어떤 상식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 같은 걸 막 올려서 이 리브라 엔진을 이용한 블로그를 좀 키워요. 그러고 선전을 하면 상위 노출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뷰티 쪽이나 아까 얘기했던 경쟁이 좀 치열한 업체 쪽 있죠. 그런 데는 이런 검색 엔진을 썼던 옛날 블로그를 찾아서 실제 사서 그 블로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옛날 검색 엔진, 옛날 그러니까 블로그가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블로그만 찾아다닐 수는 없고 또 비싼 가격에 굳이 사서 이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꼭 이 부분으로만 지수가 책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리브라 엔진은 2015년까지 운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이미 사라진 엔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리브라를 대체한 엔진은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C랭크의 핵심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인데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은 글을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 블로그를 상위 노출이 잘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분야, 어느 카테고리로 좀 정해 주셨으면 해요. 뭐 뷰티면 뷰티, 아니면 자동차면 자동차, 아니면 뭐 패션이면 패션. 왜냐면 이 알고리즘은 신뢰도를 측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즉 해당 분야에 글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이 블로그에 글이 신뢰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제가 실습 때 쓰는 블로그는 잡블로그를 쓸 거예요. 잡블로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혼재해서 막 적는 블로그가 잡블로그기는 합니다. 걔는 검색에서는 지수가 높을 수는 없는 블로그예요. 하지만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일상적인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섞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제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잡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 학원 블로그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C랭크 알고리즘 자체는 전문성이 좀 위주로 돼요. 이 전문성이라는 건 어느 분야에 뭐 박사학위를 땄다 이런 전문성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글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 블로그는 이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광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파워블로그들한테 몰리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블로그의 전성시대가 열렸죠. 아마 이 무렵 때 파워블로그 갑질 사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파워블로그의 전성시대가 열렸던 거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쓰더라도 오랜 기간 글을 썼던 블로그의 글을 우선 노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 블로그들이 노출에 차별을 받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게 2세대의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다이아로직입니다. 그래서 출처의 신뢰도를 검색 결과 랭킹에 반영하는 C랭크를 보완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선호도를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래된 글을 선호하세요? 아니면은 새로 최신 글을 선호하세요? 예를 들어 맛집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한 5년 전에 적은 맛집 정보를 보실래요? 최신의 맛집 정보를 보실래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객들은 최신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키워드별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이 문서에 대해서 점수를 랭킹으로 반영을 한 게 다이아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래 읽을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글을 상위 노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C랭크 알고리즘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다이아로직이 보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최신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다이아로직은 구체적으로 문서 주제의 적합도와 경험 정도, 그리고 정보가 정말 충실한가, 문서의 의도와 독창성, 적시성 이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다이아로직을 또 보좌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도입했어요. 그게 이제 4세대 로직인 바트 엔진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C랭크와 함께 같이 보조가 되는 그런 엔진이에요. 그래서 바트의 핵심은 사용자의 의도로 들어가는데요. 선호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정보를 찾는지, 웹문서나 이미지, 동영상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종합해서 검색 결과를 구성해 주는 걸 바트 로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로직은 계속 바뀔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조금씩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이다 말씀은 드렸지만 이 알고리즘 안에서 어느 때는 시점 그 알고리즘의 그 정도를 조금 변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로직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로직을 다 맞춰서 올리시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일단 네이버가 무엇을 원해서 이런 로직들을 자꾸 바꾸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일단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면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전문적인 글을 써온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시켜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좀 정리하자면 C랭크 로직에 따라서 블로그의 신뢰도를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동차에 대한 글들을 블로그에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블로그는 자동차에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의 신뢰도를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로직에 따라서 검색자들의 선호도를 따져요. 그래서 이 글이 그 경험이나 정보, 의견을 잘 담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블로그 지수까지 고려해서 상위 노출할 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이게 C랭크 알고리즘 설명하는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맥락과 내용 그리고 연결된 소비 생산을 이용해서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이아 로직에 따라서 검색자들의 선호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랭크가 높고 좋은 문서라면 여전히 상위에 노출이 되는 그런 문서가 되고요. 만약에 C랭크가 높지 않는, 즉 어떻게 보면은 최신에 올린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좋은 문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정보성 키워드가 지수를 높여줄 수 있댔죠.
그리고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할 수 있어서 그 검색자들이 선호할 만한 어떤 경험이나 정보, 의견을 잘 녹아내 주신다면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면서 내 블로그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되게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키워드를 제대로 구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의 핵심 부분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를 잘 써서 상위 노출이 됐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1등, 2등, 3등 순서로 눌러볼까요? 그렇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적을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에는 클릭을 이끌어올 만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상위 노출이 된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그걸 눌러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이끌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요소를 제목에 적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색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 차별성을 갖는 제목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폰으로 봤을 때는 제목이 너무 길면은 점점점으로 숨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는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키워드를 하나만 넣지 않고요. 2개, 3개, 아니면 3개에서 한 4개 정도를 섞어서 넣어요. 단, 키워드만 남발해서 적는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키워드가 주제를 뜻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단어들이 여러 개가 되면은 그만큼 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보다 지수를 좀 낮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키워드를 남발하시지 마시고 제목은 한 3개? 키워드 한 3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3개나 4개? 뭐 적은 경우는 2개? 그래서 키워드를 넣어서 만들 것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때문에라도 한정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또는 매물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막 예를 들어 맛집도 넣고 뭐 생활상식도 넣고 뭐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썼을 땐 되게 깊이가 없는 블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링크 알고리즘을 위해서라도 좀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단 처음부터 이대로 맞춰서 하시긴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 때는 책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좀 연습하면서 일상부터 다가갈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점 밀도는 내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밀도를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가 사실 되게 좋은 키워드겠죠? 홍보성 키워드는 되도록 피하시고 위험군 키워드는 절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좁혀서 정보성 키워드를 좀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검색량이 낮은 어떤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을 해주시고 점차적으로는 검색량이 높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유입을 돕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면 내 블로그가 꾸준하게 유입이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되다 보니 꾸준한 그런 유입률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 방문객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0명까지 키운다 그러면 500명 정도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유입이 꾸준한 키워드가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를 내가 블로그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슈니까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면 막 블로그가 막 한 일 1000명 막 찍고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슈를 혹시 한 달 넘게 막 찾아보거나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월드컵 예선이다. 그럼 월드컵 예선이면 그 경기 끝날 때까지, 그 경기 할 때까지밖에 안 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키워드로 찾아서 들어온 일방문자가 원래 되게 많았지만 그 시점이 되면 뚝 떨어지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블로그가 네이버가 봤을 땐 과연 좋은 블로그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유입 자체를 계속해서 끌어오기가 힘들기도 하거니와 그 블로그가 자칫 잘못하면
스팸 필터, 그러니까는 필터 자체가 걸려서 내 블로그가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보다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꾸준하게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쌓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일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단일 키워드란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키워드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유형의 키워드는 단일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디가 아프거나 할 때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 있다. 그럼 고혈압 이런 식으로 찾잖아요. 근데 고혈압에서 마땅한 정보가 없으면 어때요? 뭐 고혈압에 좋은 운동, 고혈압에 좋은 음식, 뭐 또는 고혈압 해결하는 뭐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적게 되죠. 그게 바로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는 건 먼저 단일 키워드로 다가오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세부 키워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 키워드를 노리시는 게 필요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효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실제 용어로 있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이거는 블로그 차트란 데가 있거든요. 이게 검색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를 유효 키워드라고 하고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개념의 유효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블로그에 차트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네이버에다가 블로그 차트라고 쳐보시고 여기서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네, 아이디가 이메일이구나. 어쨌든 요걸 쳐서 들어가면 내 블로그의 그 순위 정도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상위 몇 프로 순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내 블로그를 사람들이 들어올 때 유효 키워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은 사이트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유효 키워드라는 건 PC나 모바일의 검색 순위가 아니라 실제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를 유효 키워드라고 하고요. 이러한 유효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자 수는 늘고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로그 유입 데이터는 우리가 블로그를 유효 키워드로 들어가서 블로그 차트로 들어가서 볼 필요까지 없이 간단하게도 내 블로그 통계를 보고도 알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위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홍보성 키워드나 단위 키워드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보성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너무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알고리즘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맞게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교적이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하셔야겠죠.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블로그의 지수 상승과 상위 노출에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도구 사이트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갈 곳은 키워드 마스터입니다. 근데 거의 저는 여기서 많이 찾기는 해요. 요거랑 다른 거 하나, 요렇게 두 군데를 좀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쳐볼게요.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마스터라고 적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키워드 마스터 사이트, 즉 웨어이즈 포스트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가 되게 좀 재밌고 많이 알려주는 어떤 사이트 중 하나인데 일단 키워드 마스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적고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가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찾고 블로그에서는 얼마나 문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관련 키워드들을 쫙 뽑아줬죠.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은 PC 모바일 했을 때 총 조회수는 85,600건 찾는데 그 중에 이제 문서 수는 82만 건 정도가 있다. 그래서 9대 6이네요. 그러면 가정의 달 선물, 어버이날 선물 추천, 뭐 또는 어버이날, 뭐 시댁 어버이날 선물, 뭐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 베스트백, 뭐 또는 뭐 돈다발, 뭐 등등등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각각의 비율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회수가 어느 정도, 일단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문서수가 좀 적다 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버이날 선물이나 어버이날 선물 추천은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버이날 선물 추천 이런 키워드를 좀 쓸 것 같네요. 그럼 어버이날 선물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가면서 어버이날 선물 추천도 들어갈 테니까 어버이날 선물 추천, 예를 들어 뭐 돈다발 케이크 추천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적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키워드를 뽑아 보실 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키워드 마스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고요, 얘가 되게 재밌는 게요, 일단 웨어 이즈 포스트 한번 보실래요? 이건 광고니까 닫으시면 돼요. 웨어 이즈 포스트는 뭐냐면 블로그에 주소를 적으면 그 블로그가 어떠한 포스팅들을 쓰고 있고 그 블로그에 포스팅이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몇 위 정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주소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아까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어버이날 선물 추천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뷰에 떠 있는 어떤 블로그 글, 체리라는 사람이 쓴 블로그 글을 제가 한번 눌러서, 이거 포스트네, 포스트 말고 블로그로 할게요. 인플루언서 글들이 좀 많네요. 자, 이 블로그를 제가 복사를 해서 웨어 이즈 포스트에다 붙여볼게요. 그러고 검색을 해보면 이 블로그가 지금 글들을 며칠 날 쓰고 있는지가 보이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잖아요. 지금 보시면 작성일이요, 20일, 21일, 19일, 19일, 18일, 18일, 17일, 17일, 10, 거의 매일마다 쓰고 있고요. 네. 어느 때는 막 2개씩 쓰고 막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써요. 자, 만약에 제가 4월 19일자 어버이날 선물 추천에다가 제가 요 키워드로 몇 위에 뜨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PC 모바일 했을 때 얘는 1위에 뜨고 있고 PC 모바일 검색 수가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검색해봐도 얘가 PC 모바일 1페이지에 잘 뜨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상태가 굿이 있고 배드가 있는데요. 포스팅 자체의 어떤 상태를 뜻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배드가 뜨는 경우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뭔가 이제 블로그의 그 뭐랄까요, 검색 로직 이런 데 좀 맞지 않게 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고쳐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면 그 블로그를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아이디만 적으셔도 돼요. 적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돼서 나오면 굿은 잘 뜨고 있는 거고 쏘쏘도 뜨고는 있는데 뭔가를 좀 수정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뭐 여기서 이제 고칠 부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실제 뭐 글씨라도 지금 보면 너무 관람목이 너무 짧으니까 뭐 관람목이 하고 여기서 뭐 재미있는 뭐 대학로 연극이라든지 뭐 유쾌한 대학로 연극이라든지 뭔가의 키워드를 좀 더 달아서 만들면 약간 자연어 형태로 만들었을 때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내 블로그의 상태나 어떤 순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웨어 이즈 포스트라고 해요. 내 블로그만이 아니라
포지셔닝 하고 싶으신 블로그의 주소를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좋은 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군자동 오피스텔 정보를 친절한 부동산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 있는 이 블로그의 포스팅을 이 블로그의 주소 여기 MSJ 해서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웨어이즈 포스트의 블로그 주소에 집어넣어 보면요. 그 블로그에서 실제 며칠 날 쓰고 있는지 보이죠? 네. 아까 보신 대로 거의 매일마다 쓰고 계신 거 보이실 거예요.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들은 거의 매일마다 쓰고 있어요. 자, 만약 이 청년 버팀목 전체다. 이거 얼마나 뜨는지 볼까요? 청년 버팀목 이렇게 쳐보니까 얘는 21위 정도에 뜬다라고 보이네요. 그죠? 여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적어보면 요거는 이제 16위 정도에 뜬다.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아까 전에 적은 건 좀 많이 밑에 있을 거라 얘가 쓴지 꽤 된 글이거든요. 군자동 오피스텔 찾으려면 좀 밑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블로그의 상태가 지금 포스팅이 잘 떠 있는지 순위는 몇 위 정도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색량은 PC 모바일 얼마 정도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게 웨어이즈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의 정보를 확인할 때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포지셔닝이죠. 상대 블로그는 어떻게 쓰고 있나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몇 위 정도에 뜨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실 때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블로그 얼마나 자주 쓰나 이것도 보이니까 약간 자극 요소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웨어이즈 포스트 설명드렸는데 질문사항 잠시 봤고요. 블로그 지수로 넘어갈게요. 블로그 지수.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내 블로그의 주소나 아이디를 넣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그 블로그가 레벨이 몇 등인지 보여요. 이 레벨이 1이다. 그러면 뭐예요? 진짜 초보 블로그. 2다, 3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블로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일단 측정을 하는 거예요. 포스팅의 지수는 아니고 블로그의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포스팅을 잘 적으면 레벨이 1이라도 상위 노출이 돼요. 근데 얘가 높으면 그 상위 노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을 거고 얘가 낮으면 왜 철봉에 매달려도 근력이 없으면 떨어지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높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정보성 포스팅을 꾸준히 좀 적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자, 이 지금 제가 넣은 블로그는요. 이웃이 2,514명이고 오늘 방문자가 1,481명 방문했대요.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최근 포스팅 보니까 3시간 전에도 올렸네요. 그죠? 매일마다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수. 얘는 콘텐츠 지수인데요. 일단은 지수가 높으면 1이면 높은 거고요. 0점에서 이게 낮으면 지수가 낮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블로그의 포스팅 지수예요. 요거는. 그리고 댓글이 몇 개 달렸고 공감이 몇 개 달렸고 사진은 몇 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이죠. 상세를 눌러보면은 그 포스팅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3시간 전에 이 모 블로그가 적은 그 포스팅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청년 버팀목 전세작을 이거가 글자 수가 3,505건이 있었고요. 이 안에 이미지는 31건을 넣었는데 그 중에 인정되는 이미지는 20건이래요. 왜 인정이 안 됐을까요? 유효 이미지. 그 유효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누가 올려놓은 거 복사한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올린 이미지. 그러니까 직접 업로드한 이미지를 말해요. 그럼 딴 사람 거 복사해서 넣으면요. 유효 이미지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올린 거는 원래 31개의 이미지를 올렸을 건데 20개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용구는 안 썼고 외부 링크는 1개 연결했네요. 이 사람 쓴 게. 이 형태소 분석을 보니까 이 제목, 이 포스팅 안에 대출, 전세, 자금이 대출이 43번, 전세가 25번, 자금이 22번,
보증이 21번 이렇게 글자들이 들어갔대요. 단어들이. 그리고 스타일을 보니까 텍스트를 많이 적고 사진 넣고 텍스트를 많이 적고 사진 넣고 뭐 이런 형식으로 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재밌죠? 자, 이번엔 키워드 지수를 볼게요. 키워드 지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보는 건데요.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적고 검색을 해보면 이 군자동 오피스텔이라는 키워드가 PC 모바일에서 토탈 몇 건이나 검색을 했고 대략적으로 레벨 2 정도의 평균 지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검색한 블로그들 포스트들을 보니까 1등으로는 아까 군자동 첫 입주 오피스텔 정보 이 친절한 블로그가 나왔는데 방문자가 1486명이고 지수가 5등 정 그러니까 레벨 5 정도고 최신성은 요건 7개월 전에 올린 문서다. 그럼 욕실에 미치다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왔는데 얘는 오늘 방문자 아마 3명 방문했나 봐요. 레벨 2 정도 되는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얘보다는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주제는 보통 인테리어 DIY 쪽으로 올렸고 최신성은 3개월 전에 올린 거다. 이런 식으로 뽑아져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을 볼 때요. 레벨 2짜리도요. 또 레벨 1짜리도요. 상위에 그래도 나와 있거든요. 6등에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 키워드에 따라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여긴 군자동이라는 지역구가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키워드는 그렇게 경쟁이 많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진 않아요. 그랬을 땐 우리가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키워드 지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았고요. 이번에는 형태소 분석기 차례인데 키워드 지수까지 먼저 살펴본 후에 형태소 분석기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형태소 분석기는 글의 다양한 속성 구조를 파악해서 단어의 빈도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얘가 긍정적인 글이냐 아니면은 뭐 금치어가 들어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 여기로 할게요. 글이 지금 없으니까. 얘를 긁어서 형태소를 분석하고 싶어요. 근데 못 긁죠. 그러면 F12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F12는 개발자 모드예요. 영어 나온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길 눌러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디버거에 Disable JavaScript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복사글은 좋진 않지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싶거나 일부만 복사를 하실 땐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형태소 분석기에 아까 복사한 글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확인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글은요. 긍정의 100% 긍정적인 글이고 형태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피스텔, 구조, 층, 군자동, 공급, 현장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되게 부동산에 관련된 좋은 글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키워드 넣은 것들이 많이 반복된 것들은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글씨들을 보시면 여기서 어떤 단어들을 주로 키워드로 썼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긁어온 저 텍스트는요. 글자 수가 2347건이었대요. 그러면은 글자 많이 썼네요. 그죠? 대략 이렇게 형태소 분석기에는
내가 블로그를 적을 때 내 글의 감정 비율이 어떠한지, 내 글의 형태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걸 파악하실 때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제 글을 다 적기 힘드니까 일단은 다른 그 글을 복사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혹시 복사를 어떻게 해요? 나는 저렇게 화면이 안 뜨네요 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띄운 요 화면은 크롬 브라우저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화면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어버이날 선물 추천 여기로 일단 해볼게요. 지금 글이 안 긁어지잖아요. 그러면 F12번을 눌러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눌러요. 이것을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톱니바퀴를 눌러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디버거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 이거 있어요. 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드린 이유가 이 글을 다 긁어다가 내 블로그에 붙여넣어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유사 문서가 된다. 즉 내 글은 검색에서 뜨지 않게 된다. 참고해 주시고, 그럴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야 될 때는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분석을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가져다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쓴 글은요, 긍정이 96%, 부정이 조금 들어있는 글인데, 이거는 긍정과 중립이라고 했을 땐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글에서 주로 주력으로 한 거는 아마 도라지 정과, 선물, 부모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한 것 같아요. 어버이날, 도라지, 포장, 간식, 보관 이런 것들이 형태소에서는 주로 나왔네요.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었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참고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다른 사이트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마스터를 한 번씩 보았고요. 이번에 볼 사이트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예요. 블랙키위는 트렌디한 키워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슈 키워드와 실시간 검색량도 함께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월간 문서 발행량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랑 좀 다른 점은 여기 있는 문서수는 전체 문서수잖아요. 근데 월간에 몇 개, 그 키워드로 몇 개의 문서가 발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키워드 마스터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을 때, 또는 네이버 광고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으셨을 때 그 키워드가 월간에 얼마나 검색이 됐고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찾으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단점은 우리가 회원가입 안 하면 1분당 3개의 키워드만 조회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든 키워드를 다 찾아보긴 조금 불편하실 테고,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하실 때 블랙키위를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들어가셔서 블랙키위를 찾아가 볼게요. 네이버에다가 블랙키위 적어주세요. 블랙키위는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고 분석하는 도구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네이버랑 구글 기준으로 분석할 키워드를 적을 수 있는데, 일단 네이버를 위주로 볼 거니까 네이버 위주로 해서 분석하실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아닙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데이터가 수집돼서 나와요. 매뉴얼은 나중에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나중에 누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버이날 선물 추천이라 적은 건 최초 키워드 등장일이 2016년 3월 5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블랙키위가 2016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찾은 거예요.
키워드 등급은 D등급 정도로 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블랙 키위만의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비성인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월간 검색량은 PC로 1350건, 모바일로 2280건에서 3630건을 검색을 했더래요. 이 월간 검색량에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면은 금일을 제외한 최근 한 달, 즉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간의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지 그 횟수가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 나오죠. 그리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으로는 마찬가지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간의 발행 키워드들의 콘텐츠 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마스터랑 조금 더 차별화된 부분은 일단은 월간 콘텐츠의 발행량을 알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걔는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 전체적인 문서 수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월간에 몇 명이나 발행을 했는지, 몇 건이나 발행이 됐는지가 보여요. 그래도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한 달이거든요. 3월 23일부터 4월 21일간에 블로그는 9,570건, 카페는 7,100건이 발행이 돼서 합쳐서 16,700건이 발행이 됐더래요. 자,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4월 예상 검색량은 아직 4월 21일까지니까 현재까지는 3,630건을 검색을 했는데 4월 30일까지는 얘가 생각했을 때 23,900건을 검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찌됐건 검색을 한 비율에 비해서 발행이 된 양을 보니까 콘텐츠의 포화 지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 어버이날 선물 추천으로 앞에 뜨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일단 블로그는 263.5%, 카페는 195.45%, 합쳐서 461.24%로 검색량에 비해서 발행량들이 많은 편이죠. 아직은 검색이 많진 않잖아요. 아직 4월 중순이니까. 앞으로 더 가면서 검색량이 많아지면은 아마 포화지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지금 현재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참 준비 중이시고 올리고 계시거든요. 컨텐츠들을.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연관 키워드를 얘는 20개를 뽑아주는데요. 어버이날 선물, 카네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뽑은 게 월간 검색량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블로그에 누적된 발행량, 지금까지의 누적 발행량은 이 정도가 누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검색 트렌드는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5월달 검색이 제일 많고요. 뚝 없다가 4월에 살짝 늘었다가 5월달에 있고 6월달에 뚝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래요. 자, 월간 검색 비율은 4월, 5월이 주된 검색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일별 검색으로 따져보자면 월요일, 화요일 날 왜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날 좀 많아요. 평일이 차라리 많고 토요일, 요일은 쉬네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은 안 하나 봐요. 그럼 우리 포스팅의 집중도는 월화수목금에다가 포스팅을 좀 많이 올리는 쪽으로 하고 토요일은 좀 힘 빼도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PC 검색 배치를 보니까요. 파워링크 다음 웹사이트 다음 네이버 쇼핑 다음 지식인 다음 뷰죠. 그러니까 뷰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얘는 상업적인 키워드로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키워드를 띄우는 것보다는 아마 요거보다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띄우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건 일단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따져보자면 일단은 지식인으로 사람들이 물어본 걸 많이 검색을 했나 봐요. 그러고 뷰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만 운영을 하기보다 지식인에도 내가 조금 더 글을 올리거나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낫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연령으로 보면 30대가 제일 많이 찾았네요. 그죠? 성별 검색은 여성이 많이 찾았고 이슈성은 없고요. 그죠? 이슈성이 요거니까. 그리고 정보성보단 상업성이 많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블랙키위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석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서 질문사항 받을게요. 이쪽에 보면 검색 기록 1 들어갔죠? 네, 하나 검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 셋 되면은 1분 안에 3개 검색하면 검색 못하게 잠시 막혀져 있다가 또 검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키워드 마스터를 통해서 대략적인 키워드를 뽑은 후에 그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실 때 블랙키위 쓰시면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초 등장일 2016년부터 찾았고요. D- 정도 등급이래요. 보니까 월간 검색은 610건으로 지금은 그렇게 많이 검색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 컨텐츠 발행은 그에 비해서 엄청 많죠. 그래서 포화 지수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이들 코딩 가르칠 시기가 별로 아니긴 하거든요. 보통 어떤 때 많이 찾냐면 방학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지수의 그래프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검색량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5월의 달은 놀러 가야지 코딩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줬네요. 그래서 월간 검색이 얼마나 나오고 누적 발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나왔고요. 그다음 트렌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하고 거의 11월, 12월 때 좀 있고 그 다음에 3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의 코딩 모르는데 코딩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렵 때 높고 이 무렵 때 좀 높고 여긴 좀 적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월별로 검색을 따져보니까 3월 달에 제일 검색이 높더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요거는 뭐냐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다 따진 거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검색 트렌드는 한 1년을 따져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적 데이터, 요거는 1년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요 요일별로 보니까는 주중에 많이 찾았네요. 주로 월화수일 때,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로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꾸준하게 적으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경쟁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적겠지만 여기 보니까 파워링크 다음에 뷰죠. 그러니까 블로그 글들을 사람들이 꽤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 지식인도 많이 보고 있대요. 그럼 블로그랑 지식인을 노리면서 이미지 동영상에는 블로그에다가 이미지랑 동영상을 넣은 것들을 보여지게 되겠죠. 웹사이트는 블로그 글이 웹사이트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노리면 뷰 탭과 웹사이트 이미지, 동영상까지 노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블로그로 승산을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이대는 30대 40대가 많은데 주로 여성층이 많이 검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성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을 할 게 무엇을 고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로 설득을 하면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글을 쓰시면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해 전체적인 그런 검색량이랑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많이 찾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블랙키위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툴입니다.